네, 바른미래당 제5차 원내 정책회의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4.19 혁명 58주년입니다. 회의에 앞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4.19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묵념. 바로 앉아주십시오. 김동철 대표님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4.19 혁명 58주년 기념일입니다.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의 장기 독재와 부정선거에 맞서 학생과 시민들 중심으로 9년이 일어난 시민혁명입니다. 4.19 혁명 이후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섰지만 박정희 쿠데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만든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다시 강력한 대통령제로 돌려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은 5년 직선 단임제로만 바뀌었을 뿐 지금의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대통령 개헌안은 무소불위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임기만 8년으로 늘렸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자체 개헌안은 내놓지 않고 청와대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가 공전되고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여당으로서 야당을 설득하고 협치를 주도하며 국회 공전을 막을 책임이 있는데도 과거 야당 시절처럼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버린 채 집권 야당과도 같은 존재로 국정 운영의 무능함과 무책임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책임 또한 큽니다. 자유한국당은 대선 당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약속했으나 그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과거 양당제 시절에 보였던 적대적 공생관계의 부태를 전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지난 12일과 16일 그리고 어제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고 곧 야3당 단일안에 합의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와 같은 야3당 단일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하며 개헌 논의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드루킹, 김경수 게이트는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개입한 국기문란 범죄입니다.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여론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여론에 영향을 받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여론조작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민주주의 근간을 허물게 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볼 때 드루킹은 파주에 불법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선거운동원을 고용해서 불법 아이디 614개와 불법 핸드폰 170여 대로 무차별적인 댓글 조작을 했고 수십억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MB 아바타라는 여론조작을 자행해 안철수 후보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자신들이 드루킹의 피해자라고 하고 억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드루킹의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인
김경수 의원이 파주 사무실을 2차례 찾아갔고 지금까지 최소 5차례 이상 드루킹을 직접 만났으며 그동안 두 사람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가 A4 용지 30장에 달하고 장관급인 오사카 총명사 자리에 인사청탁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까지 한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입니다. 거기에다 지난 대선 직후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에 있었던 고소고발 취하는 양당의 의원들과 당직자에 국한됐었는데 유일하게 민간인인 드루킹을 집어넣어서 고소고발을 취하게 만든 것도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드루킹 개인의 개인적 일탈입니까? 이것은 민주당에게 보고한 유사선거사무소의 여론 조작이고 그리고 민주당과 밀접하게 연관된 자의 민주당의 온라인의 핵심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의혹과 범죄 행위에 대해서 검찰은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만일 검찰 수사마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경찰 형태를 잡을 때 축소수사, 왜곡수사, 지연수사 기밀을 보인다면 부득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상욱 정책위 의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1950년 한국 전쟁 이전 체제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몇 가지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과연 비핵화의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미국의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평화협정 이후에 통일 방안은 무엇인지, 연방제 통일을 말하는 것인지, 흡수 통일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1국가 2체제 등 최소한의 통일 방안에 대한 구상이라도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한국 전쟁 발발 원인에 대한 역사 인식 및 역사적 책임 해소의 차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는 한국 전쟁에 대한 책임, 배상, 국경 획정 관련 문제입니다. 책임자 처벌 또는 사과 아니면 그냥 덮어두고 넘어갈 것인지 정부는 이에 대해서 국민에게 명백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만약 그냥 넘어간다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 목숨을 바친 그 호국 영웅들, 그 가족들, 피해자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입니까? 두 번째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지금 IMF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는 역대 최악의 기록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3월달 실업률 4.5%, 3월 기준으로 2001년 이래 17년 만에 최악의 기록을 한 데 이어서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도 1분기 기준으로 18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 3월 실업자 수는 월 평균 118만 1000명이었고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을 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15만 1000명으로 2000년 1분기에 15만 9000명을 기록한 후 최대를 기록합니다. 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실업자도 19,000명, 1분기 기준으로 2001년 29,000명을 기록한 이후에 17년 만에 최대입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중에 20대 비율이 가장 높고 현재 고용 상황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동연 부총리는 이 3월의 고용 부진이 작년 같은 기간에 대한 기저효과와 조선, 자동차 등의 구조 조정에 기인한 것이라며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는 관계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이한 인식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음식, 숙박업, 도매, 소매업, 임시 일용직, 고교 졸업자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모든 업종과 계층에서 고용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경제와 수치에 밝은 김동연 부총리가 이 정도의 사실도 놓쳤다면 그것은 아마 김 부총리도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환상에 너무 깊이 빠져서 현실 인지 능력을 상실했던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경제 수장이라도 제발 환상에서 깨어나 주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주도 성장론을 고집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하는 한 이러한 고용 대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조정기라고 보고 싶겠지만 현실은 고용 상황이 IMF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을 깨끗이 폐기하고 이 허구적 성장론의 상징인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도 그만두기 바랍니다.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 성장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오신환 원내수석부총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정권의 몰락 과정을 보면 늘 잘못된 인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끼리끼리 해먹는 인사, 그것이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친노 패권에서 친문 패권에 대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컸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기 인사의 내각 구성 과정에서 소위 캠프, 코드, 더민주 인사, 캠코더 인사가 그 폐해가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인사 폐해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김기식 원장의 사태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끼리끼리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할 땐 청와대에서 헌법기관 어쩌고 하면서 적법을 묻더니 이제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여론몰이식 해석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께 화낼 일을 선관위에 대해 화풀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그 더 좋은 미래 그리고 더 좋은 미래에서 출연한 더미래 연구소를 통해서 이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2014년도 2월 달에 22명의 국회의원들이 19대 국회에서 더 좋은 미래를 임의단체를 만들고 그 이후에 2015년도 1월 달에 더미래 연구소를 출연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온갖 갑질을 통해서 국영기업 및 대기업의 직원들을 아카데미에 갑질 등록한 이런 형태들이 발생했습니다. 더미래 연구소는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또 자신들과 관련된 인사들을 씹는 등 그 세력 확산들을 통해서 끼리끼리 그들만의 왕국을 만든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미래 연구소에서 강연을 하고 함께 참여했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연구소, 더미래 연구소의 이사로 있었던 조국 민정수석, 또 지금 정책실의 선임 행정관으로 정책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김기식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홍일표 청와대 선임 행정관, 그리고 김기식에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는 말로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리했는데 이 더 좋은 미래 그리고 더 미래 연구소와 연관된 인물 요 작은 단체에서 장관이 5명이 배출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페놀 아줌마로 일컬었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당시 발탁될 때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더미래연구소의 정책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의 정현백 장관은 더미래연구소의 이사장을 영입했습니다. 지금은 정세현 이사장이 하고 있는데 장관으로 가면서 이사장을 그만둔 겁니다. 의원들 중에 지금 22명의 의원들이 출발을 했는데 그 중에 9명의 의원들은 20대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머지 들어온 이후에 20대 국회의원들을 영입해서 26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리고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 그리고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이 모임 소속입니다. 더 놀랄 것은 이 모임에서 지금 집권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초대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잇따라서 우원식 원내대표를 배출하고 박완주 원내수석과 지금 현재 박홍근 원내수석 또한 배출하게 됩니다. 이들은 더미래연구소의 이사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명의 의원들, 19대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왔는데 이분들은 다 뭐하고 있느냐. 그 중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역임했습니다. 배재정 지금 현재 국무총리 비서실장 하고 있습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발탁됐습니다. 현재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어저께 저희 바른미래당이 청와대 갔을 때 나와서 의견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은수미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이제 성남시장 나가겠다고 그만두고 나와 있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 원장까지 마지막까지 활용 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9명 중에 1명이 비는데 이 1명은 김승남 전 의원입니다. 민주당 탈당해서 국민의당에 왔다가 황종원 의원에게 경선에서 패배하자 바로 민주당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언론에 농해수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영록 장관 이후에. 이 사람까지 모두 공공기관 및 청와대에 발탁되면 9명의 전직 의원들은 청와대가 직업 소개서 역할을 하면서 자리를 다 찾아준 꼴이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끼리끼리 나눠먹는 인사가 결국에 지금의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찰은 김기식 사건과 관련해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미래연구소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사법적 처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더 좋은 미래 또한 엄정 수사를 해야 될 것이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삼아 의원이 발언하겠습니다. 네, 환노위 간사인 김삼아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상황이 재앙 수준입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은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일자리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여기에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는 62만 명으로 분기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실업자 수는 125만 명으로 3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혈세로 공무원을 늘리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초라한 일자리 성적표입니다. 잘못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숱한 지적을 그저 야당의 정치 공세로 치부하고 줄곧 반시장적 정책만 무책임하게 쏟아부은 결과입니다.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숫자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오류와 부작용을 인정하고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의 근본적 방향부터 바꿔야 합니다. 3조 9천억 원의 추경안도 일자리 정책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합니다. 누차 지적했지만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시장 주도형으로 바꾸고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의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여기서 막대한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필요한 진입 규제를 풀었더니 일자리가 20%에서 많게는 130%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화장품은 2000년 신고제로 바뀌고 1만 명 수준의 일자리가 6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났고 저가항공사는 2009년 면허를 완화하자 1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실업자의 천국이라 불리던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끈 노동개혁으로 지난해 4분기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향후 5년간 12만 명의 공무원을 줄이는 등 총 160억 유로의 예산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가 일자리를 위해서 과감한 규제 완화와 개혁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의 진입장벽에 가로막혀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청년 일자리는커녕 국가 경쟁력마저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말로만 해치는 가짜 일자리가 아니라 청년들이 일하고 싶고 신산업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진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동석 의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십상시 청와대 비서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청와대가 나서서 너무나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비서실이 다 움직인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이 각 부처에 힘을 팍팍 실어준다는 것인데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정작 국무총리와 장관과 부처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언론에는 매일같이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윤영찬, 조국, 윤건영 같은 청와대 비서진의 이름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업무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일개 행정관이 장관보다 힘이 훨씬 세다고 합니다. 또 오죽하면 지난 방북예술단 공연과 태권도 시범단 행사에는 일개 행정관이 누가 가고 안 갈지 모두 검열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북한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북한의 ITF 태권도 관계자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방한할 때 임원들이 1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북한에 태권도 시범을 갈 때는 한 명도 안 데려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북한에 데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행정부처에는 부처가 할 실무정 일까지 청와대가 다 틀어지고 움직이니까 일을 못하겠다. 청와대 비서실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어 한다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일이나 잘하면 모르겠습니다. 최근 김기식 사태부터 드루킹 게이트까지 국내 삶을 불안하게 하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리는 악질 범죄와 우호구 시작과 끝에는 모두 청와대 비서실이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묘히 법제처 이호 여사 병원 문제나 선관위 김기식 문제에 책임을 돌리거나 아니면 아예 청와대 비서실은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유체의 딸 패권 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품 물고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꼴을 보면서 지금 청와대 비서실이 21세기 대한민국 십상시다 이렇게 하는 걱정마저 듭니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수석을 비롯한 구설수에 오르고 내리는 비서진들을 전원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들에게 막장 국정 운영을 맡긴 문재인 대통령도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행정부가 행정부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엄중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운천 최고위원님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드루킹에 대해서 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드루킹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을 받은 우리 김경수 의원이 직접 청와대에 인사 청탁한 사실, 이것은 분명히 명백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됩니다. 김경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열린 인사 추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나 김 의원이 인사 추천이 적법한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실에 인사 추천에 대한 공문을 보내거나 공식적인 당청 간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이 7조의 내용에 보면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 항에 공직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근데 이게 다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인 김 씨의 청탁을 정권 핵심 실세인 김 의원이 민정비서관에게 전한 행위는 위법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동사항을 국민권익위의 유권 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4월 17일 요청해서 4월 18일 오전 중으로 꼭 답변을 주겠다. 개인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는 인사청탁의 법률 위반이 된다고 보는데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권익위에서 유권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18일 오전까지 공식 입장을 주기로 했다가 어제 저녁까지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가 지금 이 시간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확인한 결과 윗선까지 보고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윗선이 어디인지 어떠한 짜여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권익위원회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산고 끝에 김영란법, 부정청탁방지법을 만든 이유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부정한 인사청탁과 관련해 대한민국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맑은 사회를 만드는데 최일선에 서 있는 권익위가 오히려 이걸 파헤쳐서 빨리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종로 의원님 말씀 주십니다. 어제 저녁에 사당 원내대표들이 나와서 아주 토론을 격렬하게 벌였는데 남북 문제 관련해서 정말 깜짝 놀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놀라웠습니다. 대표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요영이 우리 김동철 대표께서 아주 적절하게 반격을 가해서 아주 멋지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드를 배치하지 않아도 평화가 오니까 할 필요 없다라는 식의 논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김동철 대표님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평화를 위한 협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 억제력이다 이런 얘기를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남북 문제 관련해서 이제 남북 회담이 곧 열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주로 지금까지 핵무기만 가지고 지금 비핵화에 물론 최종적인 목표가 제 핵무기지요, 비핵화지요. 근데 핵무기의 버금가는 화생무기가 있습니다. 화생방 중에서 방사능만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화생무기도 엄청난 파괴력과 피해 범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화생무기가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서 엊그제도 미국에서 시리아를 폭격도 했었는데 이 핵무기는 사실상 전쟁의 최후의
마지막 수단에서 공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용을 한 예가 거의 없어요. 역사적으로 한 것 중에 대부분은 실수나 오판에 의해서 사용을 한다고 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핵무기만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데 그보다 거기에 버금가는 아주 무서운 화생무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이 문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주무부서인 국방부를 포함해서 모두가 무관심한 가운데 남북회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대표적인 슈퍼매파로 분류되는 볼턴 안보보좌관이 취임한 지 닷새 만인 14일 미국은 프랑스, 영국과 함께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전 세계가 염려하던 볼턴 보좌관의 공격성을 잊지만 셈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공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화학무기 관련 세 군데 시설을 105발의 미사일로 완전 초토화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첫째는 이번 미국의 공격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언급하던 코피 작전의 예행연습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시리아의 화학시설물만 정밀하게 타격한 작전 양상은 북한의 핵시설도 집중 타격할 수 있고 언제든 군사작전을 시행할 수 있음을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는 물론 화학무기와 함께 폐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리아 정부는 지난 7일 화학무기로 최소 70여 명을 학살했으며 2013년에도 화학무기 공격으로 1000여 명 이상을 숨지게 해 국제사회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개발을 지원하고 적극 지지한 배후가 누구입니까? 바로 북한입니다. 올해 초 2월 27일이죠.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즈가 입수해 보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국제 제재를 피해 은밀하게 살상무기를 거래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화학무기 최소 2,500톤에서 5,000톤을 확보하고 박격포로부터 노동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투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 능력도 대단합니다. 또한 김정남 피살할 때 검출된 맹독물질 VX는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서 제조가 금지된 물질뿐만 아니라 안보리가 결의한 대량 살상무기의 한 종류입니다. 이렇듯 현재 북한의 핵무기와 함께 화학 생물학 무기의 피해 범위와 파괴력을 감안한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비핵화와 더불어서 화학무기 폐기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포함시켜야 할 필수 요소임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도자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보건복지 간사 최도자 의원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로 예정하였던 집단휴직을 유보하였습니다. 대승적 차원의 집단휴직 유보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환자와 환자 가족을 볼모로 한 단체 행동은 연기가 아닌 철회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도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함께 촉구합니다. 의료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당을 포함한 국민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면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시급한 문제를 외면하고 장기적인 재정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만 있습니다. 돈 나갈 곳은 늘린다면서 정부 재정지원 대책도 보험료 인상 방안도 표 떨어진다고 언급조차 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보장성 강화 내용을 여러 개로 나눠 하나씩 찔끔찔끔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사, 병원, 복지부 간 실무협의회가
중단된 것도 실무 논의 중에 문케의 일부를 슬그머니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의사협회의 집단 휴준 유보로 다시 정부에게 대화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보장성 강화를 바라는 여론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얄팍한 속임수로 국민과 의사들을 기만하고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를 통해 분명한 우선순위를 밝히고 구체적 재원 조달 계획을 먼저 공개하십시오. 중복지 저부담은 결국 엄청난 국가 부채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용현 의원님 발언하겠습니다. 어제 드루킹 게이트 관련해서 네이버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등 민주당 추종 세력들이 어떻게 댓글을 조작하고 국민을 속이면서 국기를 문란하게 했는지 그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그 실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진실 규명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이제라도 어떻게 해서 국내 주요 포털인 네이버에서 이 같은 댓글 조작이 가능했는지 댓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시스템 개혁도 절실합니다. 네이버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국내외 SNS 계정에 대해서 댓글을 달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공감, 비공감도 가능케 함으로써 조작에 매우 취약한 댓글 정책을 폈습니다. 이들 SNS 계정이라는 것이 한 개의 전화번호 인증만 있다면 다수의 아이디를 확대 생산할 수 있고 댓글 조작 세력들은 이를 통해서 손쉽게 아이디를 만들고 네이버 공감순을 조작해 나갔습니다. 대선 당시에 그리고 작년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그제서야 네이버는 SNS 계정으로는 공감이 불가능하도록 댓글 정책을 변경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댓글 생성은 가능한 실정입니다. 네이버에 묻고 싶습니다. 네이버의 댓글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금의 공감순 우선 정렬 댓글 방식은 빠른 시간 안에 공감을 많이 받는 특정한 소수 댓글의 영향력만 강화시킵니다. 결국 드루킹과 같은 조작 세력에게 여론 조작이 용이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포털의 공적 책무에 대한 자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조작이 용이한 잘못된 공감순 정렬은 폐지하고 랜덤 방식이나 최신 순으로 댓글란을 바꾸는 등의 댓글 정책 개혁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웃링크 방식 검토 등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는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으로 공적 책무를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태경 의원님. 예, 아침에 속보로 김경수 의원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 돌연 취소한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이 취소한 것은 혐의를 지금 나오고 있는 혐의와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김경수 의원은 떳떳하면 왜 출마 선언을 취소를 합니까? 바로 출마 선언을 해야지. 그래서 먼저 오후에 입장 발표한다고 하는데 먼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김경수 의원 출마 문제를 가지고 당 내부에 충돌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김경수 의원 출마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되고 또 결과적으로 도지사도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안전판이 모두 사라져서 버림받게 된다. 그래서 김경수 의원 측에서는 안 나가려고 하고 당에서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당신이 안 나가면 우리가 사실상 의혹을 다 인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라. 이런 게 지금 서로 충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바로 현실화된 겁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 민주당은 이 어마어마한 대선 불법 여론조작, 댓글 쿠데타 사건에 대해서 그 진실을 만천하에 고백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이 드루킹으로 인해서
청와대가 피해자라고 했는데요. 이거 완전 적반하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가 아니라 드루킹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드루킹 덕분에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드루킹 팀 경공모에 나온 문건 중에 자신들이 당시 대선 때 온라인 팀이었다라고 고백한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 팀은 김병수 의원과 연결돼서 활동을 했었고 인사 약속을 받고 김병수 의원이 그걸 들어주려고 노력한 흔적까지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드루킹의 피해자가 아니라 최대 수혜자인 겁니다. 홍준표 대표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회 보이콧 철회하시고 국회에 들어와서 드루킹 청문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드루킹 문제 그리고 드루킹과 김병수 의원이 함께한 당시 대선 댓글 쿠데타 사건이 지금 전국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사고 작년 대선의 정통성이 있냐 없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문제를 국회에서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는 보이콧할 게 아니라 드루킹 청문회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내대표님께도 한국당에 바른미래당이 드루킹 청문회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니 한국당이 이걸 도와라 라고 저는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장관 어제 아직 정신 못 차린 발언을 해서 제가 따끔하게 쓴소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환경부 장관이 한 인터뷰에 나와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 책임은 환경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같은 지자체의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요. 1차적 책임은 환경부에 있습니다. 이 쓰레기 대란 핵심 문제는 페트병인데요. 이 페트병이요. 지금 환경부 고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드를 바르면 재활용되는 1등급. 본드를 안 바르면 2, 3등급입니다.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본드 바른 거예요. 이 본드 바른 거는 이렇게 띄면요. 이렇게 흔적이 남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냐. 양잿물에 부어가지고 이걸 끓인 물에, 양잿물 끓인 물에 이렇게 해야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런 거는 요렇게 빼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이 재활용이 쉽게 돼요. 이거 재활용 업체는 요런 거 좋아해요. 이 재활용하는데 비용이 안 들고 이건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건 여기 재활용 쉽게 되는 거는 재활용 어렵게 돼 있어요. 2, 3등급으로. 이거 제가 이 증거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2017년 환경부 고시입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수분리성 접착식. 이 말 어렵게 했죠. 이 공무원들 일하는 행태가 이렇습니다. 수분리의 이 물숫자인데 무슨 물인지 아세요? 양잿물이에요, 양잿물. 양잿물이라는 걸 이게 은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만 부어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수가 무슨 물이냐? 양잿물입니다. 양잿물이가 왜 안 적냐? 같은 물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공무원들 하는 행태예요. 이게 지금 1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1등급. 그리고 비접착식, 이게 지금 비접착식입니다. 요게요, 3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하여튼 2등급, 3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2등급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일본은 요런 비접착식이 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드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이 이런 본드 발라가지고 이 상표 붙이는 거, 이거부터 금지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페트병 재활용업자들이 이거 안 걷어가는 거예요, 페트병. 그래서 환경부 장관 어제 전국의 지자체장들 모독하는 발언을 했는데 전국의 지자체장들한테 사과하시고 빨리 이 잘못된 고시 본드를 1등급으로 해놓은 거 이거 빨리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한항공 조현아 조영이 등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조현아의 땅콩해양, 동생인 조현민의 물벼락 갑질, 그리고 어머니 이명희 씨의 갑질 의혹, 그리고 대한항공 항공기를 이용한 고가 물품 무단 반입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행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이 같은 갑질 행태는
회사는 내 것이라는 근거 없는 특권의식과 회사와 총수를 동일시하면서 무능력한 능력에 무관한 자녀들이 경영 세습을 해온 결과물입니다. 또한 사회이사나 기업을 감시해야 될 이사진들은 전문성이나 독립성이 부족해서 경영진의 독주를 감시하거나 견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의 주주권 확대, 이사회 구조 개선 등 상법 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